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및 관리할 때 이제 일머리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건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뭘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잘못 잡았다가는 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도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걸 무조건 다 알고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데서 막혀보고 저러한 데서 막혀보고 하다 보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을 체크하고 검토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뭐 개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일머리가 나름 이제 생기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목적들을 뭐 다 그냥 찾아보시면 아는데 이게 어떠한 효과나 영향들이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보시면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그렇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구입의 목적을 고려해 보시겠죠. 내가 이거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건지, 뭐 아니면 농사를 짓 건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걸 구입을 하는지를 조금 물론 이제 확정을 하셔야겠죠. 아니면 내가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지, 뭐 이런 식의 목적을 먼저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이제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목적을 판단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의 분석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물적, 경제적 요인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그냥 샀다가 나중에 팔 거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법률적인 거에서는 이제 그냥 경제적인 요인들이 제일 크실 수 있겠죠. 제일 크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요인만 판단했다가 잘못돼서 법률적인 거나 물적인 거에 제대로 검토가 안 돼서 그 예상했었던 경제적 요인들도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입 목적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다면 당연히 법률적, 물적,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고민하고 찾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렇게 A안, B안, C안 개념으로 내가 사서 뭐 안 되면 뭐 활용하고 할 거에 대한 디테일한 라인이 없이 부동산이 어디 가서 뭐 진짜 뭐 100원, 200원, 1000원, 그건 또 너무 좀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억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자산이 거기에 묶여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그 부동산을 삼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어떻게 할 건지, 목적 1안 목적이 안 되면 2안, 3안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를 내가 사서 내가 빨리 팔 거다라고 목적을 해놓는데 그럼 만약 팔리지 않을 때, 않으면 내가 어떤 걸로 활용할 건지, 그러면 팔리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작업을 해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만약 누가 여기 땅 싸게 나왔어, 아니면 누가 여기 개발 호재 있어, 이런 식으로 사놓으신다고 하면, 만약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 부동산을 사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요렇게 디테일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땅을 사놨는데 그 땅 가격이 그냥 그대로 있고 땅을 사놨는데 팔지도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은행에다 넣어둔 것보다도 못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재나 경제적인 요건에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목적에 대한 것들을 A안, B안, C안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저는 투자를 위해서 샀는데 빨리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를 계속 후발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따로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 본인이 활용하려고 거기다 공장을 지려고 구입을 하시고 나는데 지금 이제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뒤쪽에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하다가 자기가 망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지금 이제 임대를 하고 계시니까, 월세를 주고 계시니까, 월세 주는 대신 내 공장을 차리겠다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이
이거 괜히 개발하다가 짓다가 공장 짓다가 자기가 망할 것 같다 해갖고 그냥 그 땅이 스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 목적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이런 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건데 여러 전문가들하고 계속 디테일하게 시니컬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너무 이 얘기를 오래 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적정 시세 판단은 어, 아마도 요새 온라인으로 나와 있는 적정 시세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정 시세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감정평가사한테 이 시세에 대한 판단을 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뭐 말씀드리면 뭐 제가 무료로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무료가 의뢰하다 보면 저도 너무 힘들어지는데 저희 감정평가사 그 수수료 체계가 저희가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전화 자문 5만 원, 문서 자문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였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시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뭐 10만 원 정도로 그냥 감정평가사한테 지급하고 시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10만 원이면은 비싸진 않죠? 그쵸? 내 궁금한 거를 해결하는 데서 그쵸? 10만 원 정도면 궁금한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픽스가 돼서 다른 평가사님들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수수료 규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두 자문 5만 원, 문서 자문 10만 원 이렇게 돼 있던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세 파악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감정평가사를 활용하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분들도 거기에 거래된 것들을 좀 체크를 하세요. 근데 저희 그 자료를 하는 거를 이제 온라인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지도에 쫙 펴져요. 지도에 쫙 펴지는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에서 허위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가상 자료 좀 이게 그 사정이 개입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좀 불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걸러야 돼요. 가끔 이제 그 시세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계약이 됐는데 실제 납입이 안 되거나 계약이 된 것도 잘못 연결돼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로 해서 시세 자료를 좀 혼동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평가사들은 그거에 혼동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그 하는 업무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그 시세자료 분석이에요. 시세자료 분석이 안 되면 그걸 갖다가 내가 여기다가 사례 갖다 쓴다?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들은 그 시세자료를 계속 분석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통해서 시세자료를 한번 보는 것도 적정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의뢰가 전화 오고 하시고 하니까 제가 감정평가사를 하면 사기를 안 당한다고 하니까 막 전화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좀 한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거 그냥 띡 치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무당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거 얼마 정도에 사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말하기 싫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 정도의, 그러니까 본인이 파신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려고 하는데 이 거래가 적정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저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사한테 의뢰하더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원활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때도 이 가격이 얼마 정도에 판다고 하는데 내가 그 가격으로 사는 게 적정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 저희가 무당도 아니고 얼마 정도야? 막 얘기하면은 그 얼마 정도야가 대단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을 건지, 내가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다 달라요. 어, 아파트나 이런 개발할 때 택지비 평가를 하는 토지에서는 그 시세 개념이 아니라 매입금액이 나중에는 택지비 평가로 싹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매입을 할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 시세 판단을 한 때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픽스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물어보시는 게 더 원활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대지를 사실 때는 농지 전용 분담금이 납부할 의미 없습니다. 산지 전용 분담금이 빠졌네요. 예. 근데 만약 임야나 농지나 이런 걸 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농지 전용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감면받고 있고 분할 납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지를 사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안 나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에서 다른 거를 쓸 때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물론 가격에 대한 것들은 그냥 뭐 저희 뭐 개별 공시 지가 몇 프로 이렇게 있고 뭐 최대 뭐 제곱미터당 5만 원 있으니까 그런 건 판단하실 수 있는데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또 되게 디테일한 상황인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종근생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당 어느 정도 면적 안에서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이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게 사업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임대로 하는 임대료랑,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해서 쓸 때랑을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부가적인 것도 다른 얘기지만. 자, 그랬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 여부에 대한 것들도 그 항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토목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토목, 건축 두 가지 부분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 여부, 그 다음에 납부 안 해도 되는 영역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대지는 아니에요. 농지나 임야 같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지화해서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들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주택 부지 분할 납부할 때 그 개발 부담금을 나중에 공사 짓고 나서 일명 부가 받고 나서 이 판분하고 막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쟁이.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소진이 됐는지 아니면 해소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입하거나 개발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라는 것들도 어, 토지가 그냥 평평한 경우도 있지만 좀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 비용 하면은 일반적으로 좀 그냥 건축비 개념만 생각을 하시는데 토지를 놓고 좀 다시 정형화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토목 비용들도 많은 비용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당연히 판단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 아까 이제 위에 있던 거랑 똑같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같이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컨설팅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얼마를 주고 컨설팅을 받냐라는 거에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좀 물어보면 알려주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울에 계신 이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할 때 그냥 제가 알고 계신 거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뭐 하면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뢰성이 약하다. 컨설팅은 명확하게 책임도 질 수 있을 정도로 페이퍼 개념으로 진행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소개해주는 의뢰인들한테라도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라는 식으로 하면은 전문가적으로 좀 전문성을 발휘하기 약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변호사님들은 역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전문성이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같은 거 어느 정도 전산상으로 추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업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농지 전용 부담, 개발 부담금, 뭐 개발 비용 내야 되는 사업이 내가 1,000만 원 갖고 할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작게는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몇백억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상황이 되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내고라도 그쵸? 구입 전에 차라리 한 뭐 몇십만 원 들여갖고서 이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구입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몇십만 원이 여러분들 재산을 지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지불을 하고 그냥 그 디테일하게 어떠한 용도로 했을 때 개발 부담, 전용 부담금, 뭐 개발 비용들이 얼마든지 나오는지를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들이 훨씬 어,
컨설팅 비용 이상의 효과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 대한 거는 재산세는 기업체로도 나올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혼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다 하고 다 내가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데 재산세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좀 세분하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할 때 그냥 이걸 다 나 혼자로 들어갈 건지 나눠서 재산세를 좀 구간을 좀 낮출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쪽서부터 이제 세무사님하고 그렇죠? 세무사님하고 이제 판단하실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정시세 판단은 이제 아마 평가사나 이제 중개사분들하고 판단해 보여야 될 거고 농지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개발 비용 같은 거는 저희가 토목, 건축 요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부분들이죠. 이제 요 나머지는 이제 세무사님하고 계속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가 얼마 나올 거다라는 걸 유추하는 것보다는 몇 명이 같이 사는 게 재산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일 건가?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양도세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입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것을 미리 좀 판단을 해보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재산세 컨설팅 받는다고 재산세 낮게 이거 종합부동산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인원에 대한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재산세에 관련돼서 세무사님하고 반드시 사전에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담당 세무사님은 아주 징글징글하게 저의 잔소리랑 제 응답을 받아주시냐고 엄청 피곤해 하세요. 뭐 이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 세무사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뭔가 띡 하면 계속 전화를 합니다. 요거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금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쌍욕을 쌍욕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아직도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세무사님 얘기가 참 와닿았어요. 아니, 그러려고 세무사 쓰고 기장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중에 다 사고 터지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세무사가. 미리 들어갈 때 세무사랑 컨설팅을 받아야지 그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탈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그거는 계속 얘기를 해라,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랑 그 마인드가 아주 잘 통해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그 세무사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연락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계신 세무사님인데요. 정말 잘하십니다. 자, 그건 얘기는 지나갔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 분리과세, 합산과세, 별도 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개발에 대한 시기와 개발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6월 1일 기준이니까 내가 공사를 할 거야. 공사를 할 건데 뭐 완공일이 한 6월 3일 정도 될 것 같아. 이건 3일 때문에 5월 말일이면은 종부세나 뭐 이런 것들에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며칠 때문에 나는 엄청난 세금을 또 의미 없는 세금을 맞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도 나머지 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6월 1일까지 지목 변경이 다 완료가 돼야 된다. 그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계속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간을 낮추는 항목을 좀 분류를 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한다고 했을 때도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이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를 잘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어차피 제가 뭐 세무사는 아니라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세무사분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리스트를 제가 다 모든 걸 상담해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를 뒤에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요 포인트별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이 토지를 구입할 때의 재산세 효과는요, 이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종합부동산세를 좀 절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양도세를 좀 나중에 감면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양도세를 절감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은 어떠한 거가 인정 범위가 되나요? 라는 것들을 세무사분하고 디테일하게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체크리스트 없이 세무사분한테 이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그렇잖아요. 의사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아픈지를 얘기해야지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요인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여부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라는 걸 들어보시지만 이제 평가사들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게 그냥 개별 공시지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하세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전국의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한 토지를 그 기준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가격을 딱 찍어요. 자,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다 그 정상적인 감정평가 수행하는 대로 수행을 해서 가격을 딱 매겨놔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럼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토지를 또 모든 평가사가 다 나머지 토지를 평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냐? 이게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나 놓고 그거와 그 비준표라는 것을 국토부에서 이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는 그거는 그냥 띠디디디딕 전산으로 그냥 쭉 끝나요. 쭉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별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우리가 여러분 토지를 판단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도로 조건, 형상 조건, 뭐 이용 상황, 뭐 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 실제 현장 가서 다 체크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 체크해서 반영을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그 체크 사항들이 없어요. 물론 GIS를 기준으로 계속 기술이 발달되니까 다시 그거를 업데이트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이 가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공고된 것이 오류가 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별 공시지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수정해서 개별 공시지가 낮게 해야 되고 왜 낮게 할까요? 재산세 같은 것을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반영이 되니까 내가 재산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개별 공시지가 정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걸 팔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거나 할 때 개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해서 낮게 판단된 부분들을 높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도 이 개별 공시지가 정정을 이용해서 제 토지 가치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왜냐면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판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토지를 팔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올려놓은 것만 해도 가격이 몇십 프로가 되니까 그냥 저는 그 상황만으로도 이제 지가 상승을 누리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의뢰하냐? 이거는 당연히 감정평가사한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그 오류에 대한 판단들을 의뢰해 주시면은 요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개별 공시지가 정정하라고 5월 달인가 통보가 와요. 그때 그냥 이게 뭔 얘기야? 뭐가 문제야? 하고서 넘기시지 마시고 그걸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을 보다 더 그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부동산 개발과 관리할 때 체크할 것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